네, 또 이제 8월 시장이 시작됐습니다. 8월에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항상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시황을 바라보고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국투자증권의 김대준 투자전략팀장님 모시고 요즘 장 어떻게 보고 있고 투자 전략은 어떻게 조언하고 계신지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항상 다양한 목소리를 다양하게 전해드리는 3프로TV의 퇴근길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자, 김대준 팀장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 팀장님보다 더 암울하게 보는 분들도 좀 있나요? 글쎄, 저는 제가 암울하게 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냉정하게 보시는 거죠? 네. 현실적으로. 네, 근데 지수 포인트가 좀 낮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 인상인데, 근데 돌아다녀 보면 제가 제일 낮은 것 같아요. 예. 어느 그렇습니다. 정도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은 8월 밴드 같은 경우에는 뭐 2,600에서 2,8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얼마 안 남았죠, 지금 네. 위쪽으로. 그리고 저는 사실 뭐 시나리오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게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박스피가 곧 시작된다 예. 이런 뷰를 갖고 있어요. 고만고만할 것이다. 네. 근데 이게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박스피의 연속이다. 몇 이렇게 년? 못해도 한 1, 2년은 지속이 1, 될 2년은? 것 같아요. 예. 왜 그렇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예. 실적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 금리도 있고요. 거기다가 대외 리스크도 있는데, 예. 사실 이 부분들이 한국 시장에 이미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지수를 더 끌어올리기에는 무언가 새로운 게 나와야 되는데, 금리 낮아지는 것도 반영돼 있고 네, 실적도 좀 좋아지는 것들은 다 반영돼 있고. 네, 그렇게 보세요. 네. 그리고 뭐 오늘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의 정치 환경 변화 이런 것들이 한국 시장에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런 거죠. 코스피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냥 반도체하고요, 2차 전지하고 자동차 올라가면 돼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미국에서의 정책적인 지원이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네. 대표적으로 IRA랑 칩스 법안이 있겠죠. 그런데 미국이 3개월 뒤에 투표가 있다 보니까 유지가 되냐, 폐지가 되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유지되면 보리로선 본전이고 그렇죠. 폐지되면 손실이니까 그렇죠. 좋을 게 없다는 거네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유지가 되면은 시장 좋아질 수 있는 게 아니냐, 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뭐 시장을 오랫동안 본 건 아니에요. 뭐 다른 분들처럼 막 20, 30년 막 이건 아니고 한 15년 정도를 봤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되기 위해서는 해외처럼 쭉쭉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한국의 반도체는 사이클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사이클이 길어야 한 2년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냐면 거의 사이클의 후반부에 다가온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칩스가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사이클이 어느 정도 고점을 통과했다, 이런 전망이 나오게 되면요, 예. 코스피가 좀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칩스 유지되지만 사이클의 후반 또는 칩스의 폐지, 그 둘 중에 선택을 해보면 좋을 건 없은 것 같다. 네, 약간 중립 또는 그 이하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세미나 많이 다니시면 기관 투자자들은 무슨 질문 주로 합니까, 팀장님께? 얼마만큼 안 좋게 보냐, 일단 그거고요. 예.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프로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아주 안 좋게 보는 건 아니다. 뭐 한국의 코스피가 그래도 그동안에 높여왔던 이익 레벨이 있는데 막 나락으로 간다, 이렇게는 절대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러나 상승 기대는 좀 네, 조절을 하자. 그렇죠. 대신에 한국의 특성상 상승세는 꺾이더라도 이 안에서 업종과 종목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선택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한국은요, 아시다시피 이 경제의 특성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의 사람들이 막 개발을 해갖고 새롭게 창조를 하는
이런 퍼스트 무버 형태의 경제는 아니에요. 팔로우죠. 팔로우죠. 패스트 팔로우. 네. 패스트 팔로우이기 때문에 이게 전방 산업의 사이클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전방에서 야 우리가 안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돼버리면 같이 침체로 가는 거고요. 올라갈 것 같아 이러면 올라가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이클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근데 여러 산업들이 지금 확 개선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지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박스권 안에서 종목들 중에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많을 것이다. 네. 종목이라기보다는 어떤 업종들은 꽤 좋을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일 텐데. 산업이 좋아질 수 있죠. 되는 산업이 있고 예. 됐지만 좀 쉬어가는 산업이 있고 안 되는 산업이 있고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매니저들은 그러면 안 되는 산업들은 빼고 되는 산업 그리고 됐지만 좀 쉴 것 같은 산업에 대한 구분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고객분들은 어쨌든 시장을 이기는 게 가장 그렇죠. 목적이기 예, 때문에 예. 시장보다 조금 잘 움직이는 것들을 담는다면 좀 편안한 그런 기간이 될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계속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업종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힌트나 조언을 좀 주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전체 시장을 보기 때문에 제가 뭐 개별 섹터 애널리스트처럼 모든 기업의 재무제표를 뜯어가지고 막 다 해보고 숫자를 하고 엑셀로 모델을 만들어갖고 그런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전략을 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여러 업종이 있다면 그 업종에서의 우선순위를 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우선순위를 주는 근거는 실적이 될 수도 있고 수급이 될 수도 있고 경제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탑다운과 바텀업 측면에서 이 업종이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더 상황이 나을 것 같다. 이런 제언을 해드리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업종이 좀 그런 후보 안에? 지금으로 그러니까? 봤을 때는 한국에선 금융주가 가장 낫죠. 아, 예. 오래 소외받았던. 그러나 그렇죠. 뭐 최근에는 불뚝불뚝. 네. 그 금융주가 원래 그 고객분들한테 되게 어려운 산업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어떻게 될지 모르고 왜냐하면 은행이라는 산업 자체가 약간 그 우리나라의 특성이긴 한데 완전히 민간의 영역까지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받는 산업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좋아서 담았는데 갑자기 규제 터지면은 또 안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시장이 올라갈 때 이게 안 좋으니까 뺐는데 지금처럼 막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 또 전체 포트에서 이게 없어갖고 지게 되고 굉장히 그렇죠. 좀 어려운 계륵인데. 상황인데. 네. 근데 지금은 금융주에 대한 베팅이 좀 필요하다. 유효하다. 네, 유효하다 생각을 하고 있죠. 그거는 왜 그래요? 그 뭔가 금융주가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좀 돈 좀 벌라고 하면 정부가 옆구리 찔러서 내놓으라고 그러고 네. 뭐 좀 돈 좀 벌라고 하면 내놓으라고 하고 돈 좀 벌어서 배당하려고 하면 야 지금 소상공인들 지금 아직 원금이자 못 갚고 있는 코로나 대출 그거 쌓여 있는데 무슨 배당질이야 라고 하면서 또 그렇죠. 못하게 하고 그게 변한 게 있어요? 많이 변했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한국의 은행은 뭐 그런 이자 산업, 이자 그 NIM이라고 해갖고 순이자 마진 이것도 있고요. 예. 또 부동산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근데 이 프로님은 부동산을 더 잘 아시잖아요.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뭐 네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은행 산업에 대해서 지금 나쁜 환경이냐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 뭐 그렇죠. 뭐 네. 더 떼일 일이야 뭐 특별히 쌓아놓은 거 있을 테니 그렇죠.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네. 뭐 PF라는 이슈가 있긴 하지만 사실 은행과 같은 제일금융권은 다 피해 있어요. 그렇죠. 브릿지에 관계가 없죠. 관계 없죠. 여기에다가 밸류업 한다고 하는데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이 막 쫙쫙쫙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에요. 사실 밸류업에 대해서는 제가 되게 이 말씀은 잘 안 드리는데 왜냐하면 이 정책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이런 것들은 말씀 그렇죠. 안 드려요. 그거야. 뭐. 네. 예.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밸류업에 있어서 상대적인 매력이 어떤 차이에 따라서 결정이 되느냐. 이게 가장 큰 게 이거예요. 주인이 있냐 없냐 하거든요. 네. 네. 오너가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그게 밸류업의 정도와 퀄리티를 바꿀 것이다. 네. 오너가 있으면 오너가 있으면 할 유인이 없죠. 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건 네. 뭐 상속이나 등등 네. 내가 필요해서 하는 건데 그렇죠. 그 조건이 달라진 게 없으니. 네. 상속세를 만약에 스웨덴이나 이런 데서 없애줘가지고 자유롭게 해준다면 오케이 밸류업 뭐. 할 건데 그게 아니라면 유인이 없는 거죠. 그러니, 그런데
은행이나 아니면은 금융산업 또는 일부 업종 중에서 오너가 없고 전문 경영인이나 이런 경영인 체제로 가는 데는 밸류업이 그 기업을 리드해가는 리더의 니즈와도 부합을 하고요. 네. 주주하고도 일치가 됩니다.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그쪽이 퀄리티 측면에서 더 나은 건데 네. 한국의 금융산업이 오너가 있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그럴 것이다. 예. 뭐 95% 정도 동의하면서 네. 혹시라도 시청자들은 이런 질문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대신 네. 여쭤보면 그 은행이 지금까지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기껏 벌어 놓아도 이게 이제 정부가 뭔가 필요로 하는 곳에 구멍 뚫리면 저기 가서 은행이 막아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앞으로는 그런 구멍이 없어 보여야 되는데 만약 은행이 이제는 자유로워질 거야 라고 하면 그리고 배당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은행이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었는데도 정부가 야 지금 배당할 정신이 어딨어 라고 해서 못하게 했는데 그렇죠. 그건 이제 야 돈 쌓아놓고 지금 구멍 메꿔야지 지금 배당할 정신이 어딨니 였는데 그러나 저러나 이제 우리나라에 무슨 구멍이 그럼 줄어들어야 되는데 앞으로 경기도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금리도 내리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구멍이 정말 없을까? 예를 들면 PF 같은 경우도 은행이 직접 물리는 건 없지만 뭐 어디 하는 과정에서 불나면 또 은행 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T1 UMF에도 지금 은행이 지금 한 1조 원 지금 갖다 박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야 이게 이 나라의 이런 구조가 바뀔까? 하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 네. 뭐 최악보다 더 나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이미 그렇죠. 지금도 최악인데 바뀌지는 않겠죠. 이 구조가 한꺼번에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 은행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금융사들 뭐 이 안은 보험도 있고 한데요. 이런 거죠. 예전에는 야 너네 불났으면은 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예. 돈을 쌓아놔야지 어디다 써 그렇지. 이건데 예. 지금은 좀 바뀌었잖아요. 밸류업 하라고 그러니까 밸류업하니까 너네 무조건 돌려줘. 그래서 이번에 2분기 어닝 시즌이죠. 기업들 실적 발표하면서 우리금융지주 굉장히 좋았고 뭐 신한지주나 KB금융지주나 다 똑같이 나왔는데 결국에 하는 얘기는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ROE 10% 달성하고 예. 총 주주 환원율을 50%까지 올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주 환원을 많이 하겠다. 이게 꼭 배당이 아닐 수도 있고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형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세법 개정안이 공개가 됐잖아요. 예. 통과는 안 됐지만. 근데 여기에서 기존보다 배당을 늘려주면 법인세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그리고 투자자들한테도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서 배당을 많이 받게 되면은 저율 과세를 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퍼즐 조각을 하나씩 주는 거죠. 그러면 예전처럼 분명히 구멍은 있을 겁니다. 뭐 TMF처럼, T1 UMF, TMF처럼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근데 그거는 그거고 일단은 주주 환원으로 돌려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그걸 먼저 볼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게 그래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네, 지금 상황에선 좀 그렇게 보고 있죠.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시장의 가장 큰 빅 이벤트는 일본의 금리 인상 그리고 FOMC 회의 결과였을 텐데 각각의 뉴스 보시고 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정리를 좀 드리면요. 이미 뭐 투자분들이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요즘에는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이셔가지고 예. 밤잠이 없으세요. 예. 네. 고령화니까 투자자들도 다 고령화가 네. 돼서 다 보시는데 근데 또 제가 또 한번 나왔으니까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은 FMC는 약간 비둘기파적인 요소가 있었다. 근데 강한 게 아니라 약한 비둘기 이렇게 보고 있고요. BOJ는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매파 성향이지만 약한 매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FOMC는 결국에 금리를 동결을 했고요. 뭐 자산 긴축 이런 것도 그대로 진행을 하고 다만 이제 책무가 바뀌었어요. 그동안에는 FOMC 성명서에 우리는 물가만 잡는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중 책무가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물가 안정과 고용의 이제 확대 이런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물가 안정하고 고용 확대를 두 개 다 달성하기는 어렵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물가가 내려가는 게 좀 보이니까 이제는 고용을 잡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고용이 좀 잡히고 물가가 내려가는 디스인플레이션 기조가 좀 진전이 되면 한 9월 정도에 내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운을 띄웠죠. 그래서 패드워치 상으로 보게 되면 패드워치라고 미국의 기준금리 예상치를 이제 보여주는 게 있는데 9월의 확률이 100%예요, 지금. 네. 예외 없이. 네. 근데 1회가 한 87%, 2회가 한 13% 정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3번 내릴 거야가 제일 많다면서요? 네, 지금 그렇게 바뀌어 있죠. 근데 또 6월에 나왔던 FOMC에서는 그냥 한 번 이나였기 때문에 시장도 헷갈려 하는데 9월에 내리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예. 그리고 BOJ는요. 그리고 FOMC 말씀드리면 근데 여기 한 가지 조건이 달려 있어요. 디스인플레이션의 진전. 근데 요거는 모호해요. 요건 이따가 기회가 되면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고요. 예. BOJ는 약한 매파, 어쨌든 금리를 올렸습니다. 0.1에서 0.25가 됐고요. 그리고 자산 긴축에, 그러니까 자산 매입의 축소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과하지 않았다. 그래서 약간 약한 매파로 인식이 됐어요. 원래는 월간마다 5.7조 엔을 계속 샀는데 그거가 이제 줄여가지고 매 분기마다 4천억 엔을 줄여서 이제 월간으로는 2.9조 엔 정도로 이제 나눈 거죠. 그래서 BOJ는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좀 해소돼가지고 시장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 있는 변화들이 되게 시장을 복잡하게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석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금리 인하가 주식시장의 호재죠? 일반적으로는 호재인데, 네. 근데 이게 그 타이밍에 있어서의 호재, 악재가 달라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무런 이슈가 없는데 갑자기 연준이 금리를 확 내려요. 그러면 야, 이게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악재로 다가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번 내리는데 뭐 50bp, 100bp 이렇게 내려버리면 이건 뭐가 터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금리가 내려가는 게 시장에는 호재인데 근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기준금리하고 S&P 500을 같이 그려보게 되면 금리 내릴 때 시장 빠져요. 예, 그렇게 반응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급격한 금리 인하는 무언가 문제 발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니까 네. 그 문제 때문에 빠진다. 네, 훅 빠졌다가 미국은 이번에 그럼 고용 좀 잡아보려고 이제 금리 내립니다. 라는 거라면 막 실업률 올라가고 이제 막 그럴 거라는 얘기인가 보네요. 네, 근데 요새는 또 이 굉장히 다양해져가지고 실업률도 그냥 실업률로 해석을 하지 않아요. 아마 이프로님께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샴이라는 사람이 만든 샴의 법칙이라는 걸 씁니다. 근데 여기에서 샴의 법칙은 어떤 거냐면요. 최근 3개월 실업률의 평균이 이전 12개월 실업률의 최저점 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 3개월 평균은 분자에 놔두고요. 예. 12개월 최저점은 분모에 놔둬서 이게 0.5가 넘어가면 침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최고점인가요, 그러면? 지금은 실업률의 최저점은 굉장히 경기 좋을 때인데 네. 경기 좋을 때를 분자에다 놓는다고요? 아니요. 실업률 가지고 사용을 하는 네네. 건데요. 예. 지금이 내일 나오게 될 거니 미국 시간은 내일 나오게 될 거니까 7월이 나오겠죠. 5, 6, 7 3개월의 평균이 예. 2024년 6월을 기점으로 2023년 7월까지 이 12개월의 최저점보다 예. 0.5%포인트가 높으면 높으면 네, 침체다. 침체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보다 실업률 자체로 0.5% 포인트. 네. 이 나눈 게 0.5% 포인트가 0.5가 넘어가면 이제 되는 건데 지금 0.43 정도가 돼요. 4.1% 실업률로 놔두고 보면 0.43이에요. 예. 근데 9월 FOMC는 9월 18일이고요. 실업률을 볼 수 있는 기회는 2번이 남았습니다. 이번에 한 번, 예. 그리고 9월 달에 한 번. 근데 6월 실업률이 4.1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발표되는 7월 실업률이 중요한데 4.1만 나오게 되면 그 샴의 법칙 숫자가 0.47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샴의 법칙은 쉽게 요약을 하면 지난 1년보다 최근 3개월의 실업률이
0.5% 포인트 이상 올라가면 네. 그건 삐뽀 이거 그 얘기죠? 네, 그런 분자 분모 굳이 안 따지더라도 분자- 12월 달 최근 12월치 평균이랑 최근 3개월 평균이랑 비교해서 최근 3개월이 0.5 이상 높으면 0.5% 포인트 이상 높으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12개월 하나. 평균이 아니고 네. 미니멈 값이에요. 12개월의 미니멈 값이 네. 미니멈 값은 되게 좋은 실업률, 좋은 실업률이죠. 전기 좋은 실업률. 네. 예. 그거와 그거가 분모고. 예. 3개월 평균이 분자죠. 이건 무조건 높을 거 아니겠어요? 높죠. 클 거 아니겠어요? 숫자가. 네. 예. 근데 요거의 크기가 예. 이 비율이 예. 0.5를 넘어가게 되면 그럼 무조건 0.5가 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지금은 안 넘고 있죠. 아니 분모에 들어가는 건 죄송합니다. 이거 아주 사소한 건데 네. 제가 이해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분모에 들어간 건 최근 1년 중에 제일 낮은 실업률 갖고 오고, 네. 그죠? 분자에는 최근 실업률을 갖고 오는데 네. 최근 실업률이 더 낮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침체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근데 최근 실업률이 그거의 절반이 돼야 0.5인 거고 그거보다 그 절반보다 조금 높기만 하면 0.5를 넘어가니까 네. 비상등 울린다는 건데. 그렇죠. 그럼 이해가 좀 안 되긴 합니다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근데 그 수치가 음. 실업률이 어쨌든 그냥 계산상으로 4.2%가 나오면 0.5가 됩니다. 하여튼 비상벨 울리는 실업률이 네. 곧 나온다. 네. 예. 그런데 그것만 보게 되면요. 음. 금리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이 물가가 사실 저는 발목을 잡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다 9월이나 9월 금리 내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약간 뒤로 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물가가 높게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세요? 네. 아, 그래서 물가 때문에 일단 못 내려요, 이번 달은. 9월에 있을 9월에는. 게 확률이 페드 워치에는 100%가 나오지만 이게 또 바뀔 수 있다라고 그건 항상 생각을 바뀌는 하죠. 거니까. 네. 팀장님이 보시는 걸 시장이 아직 못 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 아직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변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약간 좀 불안하다 이런 물가에서 느낌이. 오히려. 물가에서요. 트리거가 이번 주에 나왔죠. 그 뭐죠? 물가에 대한 트리거가 중동 쪽에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유가의 급등을 일으킬 수 있는 중동의 이제 노이즈들, 네. 뭐 누구 살해되고 뭐 이런 네, 거. 이미 뭐 브렌트유나 WTI는 다 올라가는 추이가 있고요. 미국은 기름값에 굉장히 민감한 경제이기 때문에 좀만 튀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뭐 중동 얘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서로 세게 나가죠. 그러네요. 지금 보면 네. 약속대련 아닌. 네, 약속대련 아니고 진검 들고 지금 서로 패려고 하는 분위기 같은데요. 예.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그 팔레스타인 쪽 하마스의 1인자가 왔는데 뭐 이스라엘로 확정되지 않았고 추정되는 암살 시도가 성공을 하면서 네. 이란의 대통령도 아니고 최고 지도자가 열이 받은 거죠. 바로 본토 공격. 이렇게 되면은 중동에서의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게 물가를 자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네, 그죠. 그거야 이제 또 유가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그럼 호재입니까라는 건 금리 인하가 당장 아닐 수도 있고 한마디 해주셨고, 그리고 이게 나빠서 생기는 금리 인하인 것 같으니 그것도 뭐 센티멘털을 좋게 만들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하나의 그 고민해야 할 화두 중에 하나가 빅테크,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고점 찍은 거냐, 네, 아니냐, 뭐 이것도 고민거리인데.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아,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있어요. 예, 이게 고령화. 예, 이게 주식을 예. 항상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국 주식을 담당하지만 어쨌든 투자 전략이라는 큰 그림을 하기 때문에 예. 미국 주식을 계속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하고 미국의 동행성이 되게 높아졌어요. 둘간의 상관계수가 거의 0.7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흔들리게 되면은 한국 흔들리고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딱 지금은 서머 타임이기 때문에 10시 반에 미국에서 하는데 엔비디아가 막 7%씩 빠지고 그래요.
예, 막 테슬라는 뭐 왔다 갔다 난리가 났고 네, 네. 빅테크가. 근데 이 프로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피크 아웃이 아니냐. 왜냐하면 AI에 대한 정말로 이게 경제 성장을 일으켜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이제 조금씩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렸다가 또 트럼프가 된다고 하니까 또 막 내렸다가. 근데 엔비디아는 8월 달에 실적을 발표하고 여기에서 다른 AMD가 먼저 실적을 내는데 예. 잘 나왔다. 그러니까 또 어제 빵 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빅테크 어쨌든 결론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봐요. 예, 예. 그리고 이 상승세의 끝은 엔비디아의 실적에 따라서 달라진다. 엔비디아 숫자가 나쁘게 나올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끝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거죠. 엔비디아가 어쨌든 작년부터 해서 엄청나게 올랐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는 날은 항상 주가 변동성이 하루 변동성이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 정도가 있어요. 실적이 어닝이 서프라이즈가 나면 10% 그냥 올라버리고요. 예. 쇼크가 나면 그냥 빠져버리고 이런 형태의 움직임입니다. 근데 2월 달에 잘 나왔고요. 5월 달에 잘 나왔고 8월 달에 8월 28일인데 실적 잘 나올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뭐 나쁜 흐름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게 올라가면서 눈높이는 처음엔 여기였는데 실적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애널리스트 잘 나오는데 하면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계속. 그럼 이게 만나는 지점이 있거나 역전이 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끝이 났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엔비디아가 결국에 숨통을 쥐고 있는데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은 뭐 11월 달까지 또 가는 거고요. 이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확인하고 나와도 되겠다는 뜻이네요. 네, 실적 확인하고 나와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을 만드는 쪽,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애플 이런 수요자 쪽에서는 열심히 그 엔비디아 제품을 사들이고 있는 것 같고 당분간도 계속 사들일 것 같기는 한데 네. 우리의 걱정은 그렇게 사들여서 만들어내는 게 과연 돈 벌 수 있는 모델이야? 라는 그 의구심이 들어서 그러는 건데 그게 가장 크죠.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해피한 거예요, 사실. 사실은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AI의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키기 위한 부품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데서 이용한다고 하면 뭐 우리는 물건 팔면 되니까 해피해요. 이걸 안 쓰면 그때는 불행한 예, 건데 그 전에는 해피합니다. 근데 그거를 하는 데가 뭐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뭐 테슬라라든지 뭐 애플은 사실 바로 적용은 안 하고 탑재된 걸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다들 애매한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이게 진짜 돈이 돼? 요 고민이 있는 거죠. 야,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그냥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돈이 될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돈은 될 텐데 굉장히 약소하겠죠. 작게. 네. 조금 벌고 많이 돈을 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전에 인터넷 초창기에도 야, 이 인터넷으로 돈을 벌겠어? 라고 하는데 또 그 나중에는 구글도 나오고 아마존도 나왔잖아요. 네. 앱도 뭐 맞지,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번에도 그래서 나올 거야라는 분들이 있던 것 같은데 뭐예요는 아직 나도 모르겠어. 네. 근데 그게 뭐 성장은 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단순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AI를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뭐 얘기들 들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어떤 설문조사 업체를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뭐 어디에다가 이제 조사를 할 때 질문지 자체가 다 똑같을 것 같잖아요. 예, 예. 근데 이거를 AI를 통해 가지고 다 조사를 해갖고 분석을 해갖고 맞춤형 질문을 한다거나. 근데 이런 걸 하려면은 사람을 쓰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텐데 AI를 통해 가지고 하면 또 그런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고. 근데 단지 이게 지금은 대기업 위주로만 좀 사용이 되고 예. 거의 전체 경제 90% 이상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거기까지 뭐 언제 쓰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되게 커질 텐데 당장은 애매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스마트폰도 그렇고 모든 신기술이라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이게 될까 말까 하다가 사용하는 이 점유율이 10%가 딱 넘어가게 되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이 될 거고 시간이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빅테크 주가가 최근에 좀 조정을 보였는데 섣불리 매수할 타이밍은 아닐 수도 있다는 쪽에 가까우신 것 같네요. 근데 이게요. 미국을 볼 것이냐, 한국을 볼 것이냐의 차이는 좀 있어요. 미국의 빅테크는 아직 이 상승의 끝이 온 건 아니기 때문에 예. 크게 많이 빠졌으면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 좀 빠졌다 이러면 물을 탈 수 있는 그런 작업은 가능한 시점입니다. 지금은요. 근데 이게 엔비디아 실적 8월 또는 11월 이때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그때는 물을 탈 게 아니라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오는 그런 단계가 필요한 거죠. 예. 지금 미국의 빅테크는 빠졌지만 좀 넣을 수 있는 그런 국면인 건 같아요. 아직 엔비디아 좀 더 들여다볼 여지가 있으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완전히 뭐 외면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장에도 미국 따라가는 반도체주도 있고 뭐 그런데 네. 거기도 비슷한 접근이에요. 비슷하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애매해요. 이게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AI에 들어가는 게 결국에 HBM이랑 그리고 엔비디아의 GPU 칩인데 GPU 칩을 공급하는 곳은 엔비디아 말고는 없어요. AMD가 막 따라오려고 하고 있죠. 근데 절대적 강자예요. 근데 여기에 HBM에 그 GPU에 사용되는 HBM은 SK 하이닉스가 독점이지만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경쟁자가 따라 붙으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 그 경쟁자가 오게끔 젠슨 황이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하이닉스한테 휘둘릴 필요 없죠. 그렇죠. 독점보다는 과다라도 경쟁이 좋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엔비디아가 짱짱하게 나가면은 좋지만 약간 모호하다, 불확실하다 이렇게 되면은 또 거기에서 같은 피어 그룹 간의 경쟁도 있기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 빅테크 관련주들은 조금 거의 뭐 한 8분 응선, 9분 응선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가 조금 더 가든 안 가든 네, 어차피 엔비디아는 하나지만 그 경쟁은 치열해질 테니. 그렇죠. 야, 또 그렇게 들으니까 또 다 그렇게 들리네요. 알겠습니다. 또 어떤 점 또 고민해 볼까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뭐 수출이 나왔기 때문에 수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업데이트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예. 여기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한국의 수출 데이터는 굉장히 유용한 데이터예요. 왜냐하면 매월 1일 날 어김없이 지난달 거를 딱 종합을 해서 발표를 해줍니다. 이런 데이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국의 수출은 전 세계로 다 나가기 때문에 그 신뢰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요. 7월 수출이 575억 달러가 나갔고 증가율로는 13.9%가 늘었어요. 전년 동기 대비. 네. 예. 지난달 5.1이었는데 개선이 됐죠. 뭐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수치입니다. 근데 한국은 또 한 가지 대만처럼 IT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품목이 있어가지고요. 예. 그 품목의 결과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커져요.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빨간색으로 괄호가 쳐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부 문건은 괄호를 마이너스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그걸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마이너스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좀 조심해서 보자 이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플러스인 것들은 매출이나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데 또 수급이나 이런 측면까지 다 같이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경계해야 될 부분은 네. 여기 철강은 6개월 연속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철강업에 대해서 좋게 볼 수 없는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실적이 안 나오는 거죠. 예. 2차 전지도 수출이 8개월 연속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뭐 매출이 나와야 주가가 올라갈 텐데 단순히 뭐
주관적인 판단 말고 정말로 데이터를 봐도? 데이터로 우리나라에서 해가지고 밖으로 보낸 그 숫자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 마이너스 36 나오는 건 조선이네요. 선박. 네. 근데 조선은요, 요건 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조선은 수출 데이터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딱 선적을 시켜가지고 이게 바로 숫자를 집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조선은 3년 전 거 수출을 막 만들어가지고 딱 인도를 했을 때 수출로 잡혀요. 그래서 조선 같은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 수출 실적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이번 달 저번 달에 인도를 못했으면 팍 줄어드는 거고. 네. 들쭉날쭉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뭐 이번 달에 팍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마찬가지고. 네. 이번 달 수출 받은 게 아니니까요. 2년 전, 3년 전 거니까요. 네. 그리고 IT는 어우, 꽤 양호하다. 그러네요. 네,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래서 IT 뭐 하드웨어나 뭐 반도체 부품 장비 이런 것들 아직까지 뭐 지켜볼 만한데, 근데 약간 이제 고점 통과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경계해서 봐야겠다. 이렇게 좀 수출 관련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출은 지금 양호하나 업종별로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는 네. 거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보시게 되면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면 안 되는 것, 좋지만 조금 멈출 것 같은 것, 그리고 계속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수출 제조업단에서도 좀 골라낼 수가 있어요. 사면 안 되는 것도 저기 있어요? 뭐예요? 뭐 마이너스 뜬 거는 마이너스 뜬 실적이 안 것들은 다 나오겠죠. 조선은 아까 좀 예외냐고 말씀 주셨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윗단에 있는 게 좀 어렵다. 아랫단은 좀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 지금 이슈가 미국 관련 이슈가 있어요. 미국 대선이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마다 생각이 다르긴 해요. 근데 미국 대선 관련해서 저는 트럼프 쪽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관련된 움직임, 이게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설명드리면요. 이미 다 아시긴 하는데 원래 대선이 진행이 되기 전이 주가가 흐름이 좀 저조해요. 변동성도 크고 지수도 좀 덜 오르고. 그래서 실제로 1972년부터 2020년까지 한 50년 정도의 이제 밑에 보면요. 각각의 기간이 있고요. 선거 후, 선거 전 보시게 되면 선거 전이 평균 수익률이 더 낮고요. 예. 뭐 변동성은 대충 비슷한데 선거 훨씬 전에는 변동성이 좀 더 크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거 전에 변동성이 크고 수익률이 나쁘고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좀 개선이 된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미국 증시 흔들림이 그 선거 과정 중에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선거가 이런 거죠. 뭐 한국 사람인데 뭐 미국까지 봐야 되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한국이 내수 국가였으면 사실 별로 관계는 없어요. 예. 근데 한국은 수출형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또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가 중국 바라기에서 중국의 비중이 많이 줄었죠. 네, 미국으로 비중이 갔잖아요. 늘었죠.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 변화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쪽을 조금 많이 주목을 하는데 일단 트럼프가 저는 좀 낫다고 보는 이유가 왼쪽에 있는 그림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분들마다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저는 제가 보는 관점을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그러니까 네. 예. 이게 다 맞는 얘기는 아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네. 네. 저희 그런 거 좋아합니다. 네, 그럴 수도 있네. 이렇게 그냥 가볍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일단 팩트로 보게 되면요. 여기 대선 후보의 지지율, 그러니까 배팅과 관련된 승리 확률이 있어요. 요거는 저희가 블룸버그라는 터미널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고요. 예. 일반 투자분들이 요거를 받아보시려면 배팅 사이트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구글에다가요. 예측하다가 프레딕트잖아요. predict. 네. 거기에 이제 it을 붙이면 predict it 이렇게 해가지고 치면요. 짠 하고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클릭하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야한 사이트로 불리대요? 아니요. 도박 배팅 사이트이기 그래서? 때문에. 예. 그래서 요거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VPN. 네, 그렇죠. 접근해야죠. 이게 해외 직구하는 그런 예, 스타일로. 예. 그러니까 뭐 일부 의류업체를 해외 직구하려고 들어갔는데 계속 한국으로 나오는 막 그런 거를 네, 피한 방식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보시면 이게 나옵니다. 이게 7월 30일 기준인데요. 최근에 뭐 트럼프가 검정색이고 1차 TV 토론 뭐 판정승을 했고요. 그리고 7월 13일 날 총알 맞고 그 다음에 바이든은 떨어지면서 승기를 많이 잡았어요. 근데 바이든도 용단을 내렸죠. 7월 21일 날 사퇴하면서 해리스가 빠르게 부상을 했고 대의원 확보하면서 지금 많이 좁혀졌고요. 뭐 어제 이슈들 이런 걸 보게 되면 해리스가 이제 트럼프를 역전했다는 그런 보도가 막 블룸버그나 나오고 있다군요. 막 예. 나와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보면은 야, 오늘 코스피 지수가 확 올랐다가 낙폭 상승분을 줄였다. 근데 도대체 뭐가 올렸지 하면서 보면은 반도체는 아니에요. 네, 반도체는 올렸던 거를 다 뺐어요. 2차 전지가 많이 올렸는데 2차 전지는 어쨌든 현 민주당 정부의 정책 수혜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리스가 넘겼다 하니까 그 수혜로 막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신중하게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한 군데 여론조사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던 거는 블룸버그에서 조사한 수치가 해리스가 좋았다 이렇게 예. 돼가지고 확 올라왔거든요. 근데 미국은 한국보다 그 여론의 정치적 색채가 되게 더 강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하지만 미국은 그게 되게 센 더 걸로 노골적이다. 더 노골적이죠. 기부도 합법이고. 근데 한 군데만 보게 되면 이게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고, 뭐 미국은 아시다시피 한 가지 지지율을 통해 가지고 승부가 결정되는 국가가 아닙니다. 간접 선거잖아요. 네. 거기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총선을 했을 때 각각 사는 지역에서 후보자들을 찍으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1등이 된다. 네. 그래서 국회를 들어가는 거잖아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근데 미국의 대통령은 내가 찍었는데 내 표가 대통령한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주의 선거인단으로 가는 겁니다. 오, 예.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표를 얻더라도 선거인단이 적으면 져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사례가 엘고어가 있었고 뭐, 힐러리도 그랬을 거고 예. 그런 형태죠. 아마도 해리스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경합주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경합주는 애리조나, 조지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미시건 이런 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많이 좀 좁혀졌는데 미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주들은 여전히 트럼프가 좀 우세한 걸로 저는 확인이 되고요. 예. 여기 선거인단 5개 주가 71예요. 71예요. 71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국가가 땅이 되게 큰데 서쪽이랑 동쪽 해안은 그냥 민주당이 다 가져가잖아요. 가운데는 이제 공화당이고. 근데 이 안에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가져가게 되면 트럼프가 되는 거고요. 해리스가 되게 되면은 해리스가 가져가는 건데 예. 현재 상황에서는 트럼프 지지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많이 좁히긴 했는데 이게 트럼프 쪽으로 좀 남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시장의 반응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그게 안 풀린 것 같아요. 전체 지지율과 또 선거인단 지지율은 다른데 네, 저런 경합주에서 결과가 달라져야 되는데 아직 그건 아니니. 그렇죠. 어차피 민주당 표 많은 데서 조금 더 나오는 건 의미 없다. 네, 그러니까 뭐 캘리포니아 쪽을 민주당이 뭐 선거인단 한 40명 데리고 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뭐 십시일반으로 조그만 것들이 막 그렇겠네요. 뭉치면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트럼프 쪽.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책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가 되게 되면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은 이민을 규제를 할 거고요. 관세를 때릴 거고 감세를 할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시장에 대해서 나쁜 부분이냐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감세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알겠습니다. 네. 예. 감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돈들을 미국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하든지 아니면 투자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남았을 때 이거를
그냥 뿌려버리는 거와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게 다른 거죠. 근데 그 후자의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미국에서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예. 물가 자체는 좀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민을 하면은 노동력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중국한테 관세를 때리면 수입 물가가 높아져가지고 월마트나 이런 데 제품들이 다 중국산이에요. 가격이 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가를 좀 자극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재와 악재가 서로 엮여 있는데 그래도 투자자라면 호재 쪽을 조금 보고 이게 좀 되는 부분을 베팅을 하고 악재는 좀 회피를 하고 이런 방안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러면 트럼프가 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은. 안 좋죠. 굳이 선택한다면 안 좋죠. 해리스.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투자자분들이 뭘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만나뵈고 있는 투자들은 굉장히 많은 분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애널리스트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분들이 기관 투자들이 많아요. 예. 근데 기관 투자들이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거나 그게 아니면 큰 자금을 이제 아웃소싱을 주는 기금 같은 연기금 같은 그런 투자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도 업무 영역이 확대가 돼가지고 리테일도 많이 나가요. 그래서 고액자산가들도 진짜 이렇게 1대1로 만나 뵙고 말씀도 드리고 다양한 얘기가 나오죠. 근데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펀드 매니저들은 정말 종목과 업종이 중요하고요. 아웃소싱 기관은 지수가 중요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연금이나 이런 것들 사실 지수가 중요해요. 해외 투자 많이 했다고 하지만. 근데 지수 측면에서 보게 되면 헤이스가 낫죠. 바뀌는 게 없으니까요. 한국을 지원해주는 법안이 있고 예. 그 지원을 해주는 산업의 시가총액 비중이 커서 코스피를 올릴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거죠. 반면에 트럼프가 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관련된 산업은 약간 정체되고 반면에 그 정체되는 것들은 피하고 조금만 개별 종목 단위로의 움직임이 활성화되는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차이가 있는데 지수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해리스가 되는 게 좀 나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확률이 트럼프 쪽으로 조금 이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미리 준비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들을 때는 좀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죠. 싫죠. 예. 그러면 그게 투자랑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트럼프 트레이드. 이런 겁니다. 뭐 일단은 빅테크에 대한 부분 조정이 이미 나왔고 뭐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이거를 미국과 한국으로 나눠봐서 그냥 한국만 말씀드리면 한국의 칩스 법안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 부분은 굉장히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과 관련된 것들은 어렵죠. 그렇겠죠? 예. 전기, 뭐 배터리. 예, 안 하겠죠. 예. 근데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일단은 방산업이 있고요. 방위산업이 있고요. 조선업이 있고 건설업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계는 원전과 관련된 기자재 그리고 정유와 같은 에너지, 제약 그리고 해외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안쪽에 우리 대외 민감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내수 관련 내수주? 것들 이런 것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죠. 그럼 거기 안에 금융이 있을 수 있고요. 유틸리티가 들어갈 거고. 잘 나가던 친환경 반도체 몇 개 빼고는 괜찮다는 오히려. 네, 그래서 중형주 단에서의 접근이 전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 부분도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이 일반적으로 이런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대형주가 좋아요, 중소형주가 좋아요. 네. 근데 투자자분들이 조금 너무 이원화해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형주는 코스피고 중소형주는 코스닥이다. 이렇게 보시거든요. 꼭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 않아요. 코스닥은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과다평가된 그냥 쉬운 투자 용어로 쓰면은 PR이 높은 예. 고퍼주가 많이 뭉쳐있는 시장이지 그냥 시가총액이 낮아서 중소형주로 볼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성장하는 고퍼주들이 많은 시장이지 예. 이게
중형주, 소형주가 아니다. 오히려 중소형은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시가총액 100이 바깥에 있는,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으로 3조 원 이하인 그런 중형주 단이 정말로 중소형주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중형주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방산, 기계건설, 조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들의 전체적인 지수의 성과가 좋아요. 이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방산이 더 좋은 건 트럼프 이후에도 갈등이 더 많아질 거, 불안감이 커질 거라고 보기 때문일까요? 그 트럼프 돼서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또 방산 좋았던 것도 한풀 꺾이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들도 있는 것 같던데요. 네, 근데 이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등장을 해서 뭐 푸틴이랑 나 친해 이래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을 시킨다고 해요. 우크라이나한테 지원을 안 해줘가지고 강제적으로 끝을 낸다. 예. 그러면 이게 방산의 끝이냐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기점으로 이제 트럼프가 장사꾼이잖아요. 너네 방위비를 내라. 방위 못 내면은 나토 나가고 우리 더 이상 세계 경찰 안 해. 예. 나 먹고 살기가 바쁘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 나라들은 이 유럽은 우크라이나 이슈를 받고 중동은 최근에 이슈가 있고 동아시아도 중국과 대만과 관련된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 결국에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무기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무기를 수입할 수 있는 국가가 몇 개 없는 거죠. 당장 5손가락 안에밖에 없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이 있을 독일. 거고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한국이에요. 음. 저기 공산 계열의 북한, 중국은 빼고요. 그러면은 미국 애들이, 미국이란 국가가 진짜 좋은 것들을 수출을 안 하잖아요. 네. 유럽도 자기네들 쓰기 바빴고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전쟁이에요. 그러면 쓸 수 있는 데가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 이런 시장에서도 한국의 수출은 방산.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건설은 뭐 국내 내수를 제외하고 해외 쪽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예. 뭐 토목 산업 쪽에서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 조선은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이 국방수권법이라는 거를 매년마다 이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갖고 국방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정해요. 예. 근데 미국은 예전에 조선업이 되게 강한 나라였어요. 사실 항공모함 만들 정도면은 기술력이 엄청나잖아요. 세계대전을 다 이겼으니까요. 예. 근데 지금은 조선소가 완전 폭망이에요. 미국은. 미국은요. 미국은 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네가 법안이 있어갖고 이 배와 같은 전략적인 물자를 미국 밖에서 못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개보수도 안 돼요. 그럼 미국 안에서만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아웃소싱을 주거나 외주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겠죠. 이거를 누굴 선택할 것이냐. 가격 측면으로 보게 되면 중국을 골라야죠. 중국은 적국이잖아요. 그 배 선박의 리모델링 아니면 추가 건조? 추가 건조도 있을 수 있고요. 예. 리모델링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한국이 할 수 있다. 최근에 한화가 미국의 조선소를 살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게 다 미국 쪽에 진출이거든요. 그동안에는 미국 조선소가 했는데 마침 딱 지금부터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원래 못하고 있었어요. 그럼 원래 외주 주던 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미국은 계속 노후화되고 있고 낙후가 되어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 많이 못 만들고 있었던 거죠. 뭐 그건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 뭐 다 퇴역하고 뭐 하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동맹국에 한해서 예. 그런 형태가 있고요. 뭐 원전은 아시다시피 친환경을 고르지 않는다면 석화 빼놓고는 원전밖에 없죠. 뭐 그러네요. 네, 예.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각각의 산업마다 막 움직이는 형태인 겁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는 그런 위주로 좀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보는 거죠. 있습니다. 우리 자산 전체를 보면 그렇다고 내 자산 전체를 다 주식에 넣고 빼고 할 수는 없으니 뭔가 좀 포트폴리오로 뭐 채권을 어떻게 좀 담아 볼까, 뭐 부동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네. 전반적인 좀 조금 큰 그림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근데 제가 자산군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채권, 부동산을 끼우자면 제가 부동산은 말씀 못 드리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예. 부동산 저 잘 몰라요.
있으면 좋겠죠. 부동산이요.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이거는 빼고 네. 현금 이렇게 한다면 그래도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 확대는 계속해서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 주식에 대해서는 업종을 고를 수 있다면 방금 말씀드린 위주로 좀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전체 지수에 투자하기에는 지금 좀 높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국 주식은 중립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채권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우량 회사채들은 금리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네. 네. 그래서 회사채에 대한 투자도 괜찮겠네요.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형태의 접근 방법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게 투자가 이런 거죠.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증권사의 위탁 계좌에 예. 증거금을 넣는다. 근데 이거는 그냥 알주식을 하기 위한 거고요. 뭐 ISA도 있는데 이건 아직 제한적이고요. 뭐 퇴직연금도 있습니다. DB를 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굴려주고요. DC를 하는 부분에 대한 이 힌트예요. DC가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산 배분을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우면서도 좋은 방법이에요. 뭐 나 이건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디폴트 옵션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선별을 해야 되는데 70%는 주식, 30%는 채권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운영을 하는 DC에 들어갈 경우에 그러면 이제 70% 주식은 ETF를 뭐 미국이 됐던 아니면 업종 ETF를 넣었던 하시면 되고요. 예. 이 30%를 어떻게 고르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이 30%를 굉장히 확 늘릴 수도 있고요. 그냥 편안하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ETF에 있는데 나는 이 30%를 내가 갖고 있는 업종이 빠졌을 때 물타기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MMF 형태의 ETF에 넣어놓으면 돼요. 단기 채권 ETF나 MMF ETF에. 그거는 그냥 CMA랑 비슷한. 그렇죠. 그냥 매번 올라요. 조금씩. 네. 근데 이거 됐고 그냥 나는 채권 쪽에 좀 넣어놓고 싶다. 그러면 그냥 한 2, 3% 먹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나는 이 30%짜리에서도 조금 더 성과를 내고 싶다. 이러면 채권 혼합형 ETF를 사는 게 맞습니다. 그건 뭐죠? 채권 혼합형 ETF는요. 전체 비중 중에서 채권이 50%가 넘긴 하지만 이 안에 다른 주식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채권 형태이기 때문에 DC 자산 배분과 관련해서 위험자산 70%를 넘게 되더라도 그거를 편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채권 혼합형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을 엔비디아가 되어 있는 채권 혼합형 ETF를 사던 테슬라가 되어 있는 걸 사던 아니면 삼성전자가 되어 있는 걸 사던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넣어놓고 기다리면은 빵빵 터지는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주식 넣은 거랑 비슷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합해서 자산 배분을 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채권 혼합형 ETF. 알겠습니다. 적어두고 공부 좀 해볼게요. 네. 자, 전반적으로 조금 좀 약간 멀리 떨어져서 차분하게 시장을 볼 시기인 것 같습니다라는 주제로 이런저런 영역들을 짚어주셨네요. 오늘은 좋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또 한번 언제쯤 한번 또 모시면 대충 시각이 조금 좀 바뀌어 계실까요? 바뀌거나 아니면 한번 업데이트가 되면 한 11월 정도 11월? 네, 되지 않을까요? 10월쯤 한번. 알겠습니다. 네. 네. 한국투자증권의 김대준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